안녕하십니까. 저는 상기평의 이강우입니다. 몇 번 이렇게 인사하다 보니까 조금씩 편해지네요. 벌써 12월 이제 금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한 해 동안 정책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세미나 주제는 핫 이슈 중에 하나인 디스플레이에 대한 역사라든지 산업 방향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삼성 SDI, 그 다음에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희대학교의 서민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서민철 교수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오늘 디스플레이에 대한 좋은 가르침 한번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정보디스플레이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서민철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디스플레이 산업 현황과 발전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사실 이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사실 2000년도서부터 이제 삼성 SDI라는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삼성 SDI가 AMOLED의 원년 멤버들 데리고 이제 OLED를 처음으로 이제 성공을 시킨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년 멤버로 같이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이제 경희대로 나와서 지금까지 OLED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런 것도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라든가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고 현재 디스플레이 산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표시하다, 전시하다 그렇게 느낌이 되는데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장치는 뭐 크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장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장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어떤 화면에다가 굉장히 작은 화소들, 그러니까 저희 눈에 보이는 화소면 안 되고요. 굉장히 작은 화소들을 쭉 형성을 해서 그 자체를 발광을 하는 디바이스가 이제 OLED 디바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이제 그냥 백라이트를 켜고요. 그러니까 형광등이나 이제 LED 등을 켭니다. 그리고 액정으로 투과율을 조절을 해서 앞쪽에 있는 화소를 통과를 시켜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밝기라든가 색깔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게 LCD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기술은 지금 LCD에서 OLED 쪽으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자발광 디스플레이, 이쪽은 수광형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떤 표시 장치의 의미를 갖고 있긴 하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텔레비전처럼 디바이스에서 어떤 그러니까 사진이라든가 동영상만 보는 그런 어떤 장치가 아니고 사실 기계하고 연결을 해서 사람과 기계를 이어주는 일종의 산업의 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이런 중요성은 비대면 시대로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전자산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까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타산업과 융합을 통해서 무한 성장을 거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만들었던 최초의 디스플레이가 뭐냐? 뭐 다들 아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음극성관, CRT라고 하는데 캐소드 레이 튜브라고 합니다. 사실 브라운관이라고 하는 CRT는 기술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대중적으로 이런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9년이 되니까 RC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뭐 어떤 전자회사가 아니고 오디오 회사거든요. 오디오 회사가 사실은 이제 이런 TV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이라는 걸 만들고 사실 이게 대중화가 되려면 카메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기화하는 기술까지를 다 같이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디스플레이라는 걸 드디어 집에다가 사놓는 그런 역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 30-40년간은 열심히 텔레비전만 보다가 이게 지루한 거예요. 1975년이 되니까 IBM이라는 회사가 퍼스널 컴퓨터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알고 보면 이제 코볼이라든가 베이직이라든가 포트라인이라든가 옛날에 많이 배웠는데 그런 프로그래밍을 해서 인간이 필요한 뭔가 계산을 한다든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모자르죠. 이걸 들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북이라는 걸 개발을 해서 여기다가도 이제 디스플레이를 만들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여기저기에 다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이게 현재의 디스플레이로 다 발전이 되어 간 거죠. 지금은 더더욱이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걸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변천이 됐느냐를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무엇인가를 봤는데 이게 너무 느낌이 좋았던 거예요. 그걸 이제 저희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첫사랑이라고 하는데 첫사랑을 자꾸 잊지 못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CRT라는 게 처음에 너무 좋았거든요,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보면서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RT는 뭐냐? 뒤에서 전자를 쏴요. 전자총을 놓고 전자를 쏴서 앞에 형광체를 때리면 그 형광체가 익사이테이션이 됐다가 릴렉세이션이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됐다 이완이 될 때 나오는 빛을 저희가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의 형태가 자발광 형태인 거죠. 그 화소에서 직접 빛이 막 발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떤 걸 개발을 하게 되면 PDP라는 걸 개발을 하게 됩니다. PDP라는 것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라고 하는 건데 이 화소에다 가스를 채워놓고요. 고전압을 가해서 200V 이상 가하면 얘네들이 플라즈마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UV를 내고 떨어지면서 형광체를 다시 익사이테이션, 릴렉세이션을 해서 발광을 시키는 건데요. 자발광 특성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RT라고 하는 거 가장 큰 문제가 전자총과 패널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34인치만 돼도 이게 한 1.5m 되거든요. 뒤쪽으로. 근데 집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평당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데 1.5m를 이렇게 띄워놓고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다 버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벽걸이형 TV입니다. 근데 벽걸이 TV를 처음에 저희가 살 수 있었던 게 43인치였는데요. 이 43인치를 얼마에 팔았냐면 한 2,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걸 막 사요. 그래서 집에다가 놓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달을 열심히 써봅니다. 하루에 10시간씩 막 보니까 전기비가 15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갖다 버리는 일이 벌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말도 안 되는 액정으로 갔습니다. 액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뒤에서 그냥 형광등 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액정으로 이제 밝기 조절을 해서 앞에 나오는 화소를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액정 돌리는데 전압이 별로 안 들어가요. 15V 이내로 조금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기값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비싸게 주고 사서 집에다가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단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한 85인치도 200만 원 이내에서 사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신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 첫사랑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요. 자발광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죠. 근데 얇고 전기도 덜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OLED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OLED TV, OLED 폰 모든 게 다 OLED로 가는 거죠. 이제 아이패드도 다 OLED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OLED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이냐 아니면 얼마나 빨리 상업화가 됐느냐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뭐 굉장히 한숨이 나오는데요. OLED에 대한 첫 논문은 1963년도에 포프 박사님이 만든 안트라센 단결정에다가 막 전압을 가해서 불을 살짝 희미하게 켰던 첫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1963년도인데요. 안트라센에다 무려 400V에서 1000V를 가하면 한 1칸델라 정도가 켜집니다. 평방미터당. 그런데 당연히 관심들이 없겠죠. 그게 무슨 미친 짓이야. 그래서 아무도 그걸 관심을 안 가졌는데 한 20년이 흘렀습니다. 한 5년이 흘렀는데 여기에 계신 칭탕 교수님이라고 그 당시에는 이스트만 코닥 회사의 연구원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구조의 OLED 디바이스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10V도 안 되는데 1000칸델라가 나오는 거예요. 칸델라라고 하는 것은 한 촛불 한 개의 밝기거든요. 아까 이게 1칸델라였는데 이게 1000칸델라가 나오는데 10V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발견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마어마한 그룹들이 사람들이나 회사들이 다 몰려들어서 이걸 연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데 상업화가 안 돼요. 87년부터 막 2005년까지 막 20년이 막 지났는데도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상업화가 되기 시작하는 게 이런 모습을 갖춘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OLED 디바이스는 요번에도 다시 이제 오디오 회사가 이걸 했습니다. 아까도 RCA라는 오디오 회사가 있는데 파이오니아라는 일본 유명한 오디오 회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게 카스테레오라고 하는 건데요. 카스테레오 앞에다가 이퀄라이저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OLED를 갖다 썼습니다. 만들어 쓴 거죠. 이걸 보고 이제 97년도에 이제 삼성이 깜짝 놀랐어요. LG도 놀랐습니다. OLED라는 것을 하는구나. 상업화까지 하는구나. 우린 너무 늦었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이야기를 듣고 96년에 팀을 만들어서 사업화를 처음으로 한 게 00년에 사업화 팀을 만들어서 이제 02년 정도에는 이게 바깥창, 시계 잠깐 켜졌다가 꺼지는 정도. 그렇게 OLED 디바이스가 이제 처음으로 세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LGD가 이렇게 폴드폰의 안쪽에 디바이스를 채우는 이런 형태로 가다가 슬슬 이제 PMOLED가 이제 TFT를 사용을 해서 불을 켜는 AMOLED 쪽으로 가는데 아직 여기에는 국내 기업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 최초는 일본, 모토로라, 그 다음에 또 산요, 후지츠, 소니, 계속해서 뱅, 소니, 이렇게 일본 쪽으로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 가다가 근데 이제 실제로 성공을 시킨 거는 뭘 성공을 시키면 양산을 성공시킨 거는 삼성과 LG가 그거를 이루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뒤쪽에서 이제 과제적인 측면보다 저는 이제 그쪽 원년 멤버였으니까 그런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삼성이 OLED를 성공을 시킨 유일한 회사가 됐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은 앞에 그림하고 좀 다르죠.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이건 우리 거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 SDI가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제가 원년 멤버였으니까 뭔가를 막 만들면서 가능성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저희가 이제 어디 CECO라든가 SID를 가면 우리도 이런 거 만들었다라고 해서 주변 업체들이 경쟁 업체죠. 경쟁 업체가 만들었던 제품들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거의 죽을 각오를 하고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왜 얘네들은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왜 얘네들만 이렇게 죽어라고 하지? 이게 삼성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삼성이 2000년 이전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게 칼라 브라운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소그룹으로 운영이 됐거든요. 회사가 4개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D라고 삼성전관이라고 했었어요. 음극성관을 만드는 회사라서. 그리고 삼성 코닝글라스. 그래서 삼성 코닝글라스가 글라스를 만들어서 SDI에다 주면 저희가 전자총을 붙이고 형광체를 패터닝을 해서 그거를 전자에다가 주면 전자가 전기에서 전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로 같은 것들을 받아서 조립해서 만들면 컬러 브라운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이 됐었는데요. 삼성 SDI로 바뀌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던 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RT는 이제 34인치 이상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38인치면 앞뒤 거리가 2m가 넘어가니까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결국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런 걸 알았죠. 그래서 저희가 TFT LCD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7인치까지 개발을 성공을 시켜서 그때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얇은 디바이스를 드디어 성공을 시켜서 이거를 양산을 해야 되니까 돈을 좀 지원을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회장님이 잠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그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연구원들끼리 한 얘기는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을 거다. 삼성 전관은 농본자적 근면성은 있는데 반도체적 창의력이 없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소문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쪽이 TFT를 이용을 하는 디바이스거든요. 근데 사실은 CRT 같은 건 TFT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요. PM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알고 보면 TFT 공정을 이용한 반도체 공정을 이용하는 건데 왜 너희가 해? 이건 반도체 총괄 주자.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를 총괄에다가 디스플레이를 만들려고 시킨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게 LCD 총괄인데 큰일 났죠, 저희는. 저희가 디스플레이 회사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반도체에다 줘버렸으니까. 저희는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때 그 공장에서 오신 분이 연구소장으로 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집에 가야 돼.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개발했던 게 FED도 개발하고 레이저 CRT도 개발하고 별걸 다 했어요. 프로젝션도 다 하고. 그 중에 하나가 OLED였는데 OLED를 가지고 저희가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TFT LCD를 무찌를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다가 배수의 진을 치고 집을 안 가요. 집을 안 가고 몇 명이서 이걸 죽으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 저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회장님 이런 것도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이게 회장상을 받았어요. 자랑스러운 회장상. 그래서 야 그래 너희 사업화 해. 이때 시작이 된 건데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사업화를 못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사업화를 못하고 계속 자랑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OLED 생산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도저히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술 격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중국이 따라와도 빨리 못 왔던 게 그 기술 격차가 있어서 저희가 이만큼 닥치를 했기 때문에 그죠? 걔네들도 그 정도 닥치를 해야지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LCD는 금방 따라갑니다. 다 포토리스톤만 하면 다 하거든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삼성은 맨 처음에 자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시작해요. 이렇게 안 해요. 뭘 하냐면 첫 양산 제품입니다. 삼성 SDI가 죽어라고 해서 07년도 3Q에 출하를 30만 장 한 거예요. 그래서 30만 장은 뭐 2.2인치 에몰레드로 해서 아이리버라고 하는 회사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이리버 정말 좋은 회사였거든요. 지금은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잘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좀 넣어봤어요. 일본에 얼리 어댑터가 많으니까 KDDI에다가 2.3인치 에몰레드를 넣어놓고 삼성은 뭘 하느냐? 반응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레드를 했는데 이게 통할까? 이걸 검토를 한 거죠. 근데 저희가 원래 목적한 바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야, AMOLED를 봤더니 마치 CRT 같아. PDP 같아. 그죠? 아까 자발광 디스플레이. 근데 야, LCD를 봤더니 LCD 왜 이렇게 어두워? AMOLED는 왜 이렇게 비비돼?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이 너무 원색적이라는 표현도 나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다 읽어보시면 어쨌든 와우, 심플리 어메이징. 굉장히 차이가 있구나. 완전히 차별화가 되는 디스플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이제 비즈니스 마일스톤을 막 짜요. 그래서 이렇게 PMOLED를 할 때 이 AMOLED가 들어갈 때 우리 이렇게 이제 이게 먹힐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미드 사이즈에서 라지 사이즈까지 뭐 TV를 먼저 만들고 노트북 가고 뭐 플렉서블로 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자 이랬는데 또 이게 안 돼요. 버닝이라는 게 있거든요. OLED가 수명이 너무 낮아요. 너무 짧아서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하면 이쪽에 시스템 트레이에 있는 아이콘이 다 찍혀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텔레비전 만들려니까 도저히 안 돼요. 재료비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게 삼성 SDI에서는 마일스톤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러고 나서 계속 모바일 디스플레이를 만듭니다. 근데 다행히 사실 누가 사줘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때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다 공개된 이야기는 아닌데 사실 그 당시에 이재용 지금 회장님이 사실 그때는 이제 부사장이었거든요. 그때 사실 그분이 이제 회장까지 올라가려면 경영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무슨 바이오로직 하다가 이제 약간 많이 적자를 내셔가지고 되게 위험한 상태인데 이때 이제 미래 먹거리로 생각했던 게 자동차용 배터리하고 이쪽 AMOLED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AMOLED를 삼성 SDI가 만들면 무조건 삼성전자가 사야 되는 구도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햅틱서부터 해가지고 갤럭시 시리즈 해가지고 삼성은 LCD로 판매를 안 했고요. 다 AMOLED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아몰레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요즘은 뭐 갤레기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갤럭시 쓰면은 쓰레기 뭐 이런 아무튼 좀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을 한 거예요. 집을 안 가고 왜냐면 집에 가기 싫어서 성공을 시킨 거죠, 사실은. 근데 판매도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요즘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플이 막 사주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지니까 재작년에는 그 모바일 사업부의 이익만 8조, 올해도 거의 똑같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제 진짜 그림을 그리는 거죠. AMOLED가 이렇게 가고, LGD가 TV를 성공을 시켜줍니다. LGD가 TV를 성공시켜주고, 이거 계속해서 폼팩터가 좋아지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CRT에서 LCD의 전환이 성공이 됐었고, LCD가 OLED로 새로운 디스플레이 산업을 창출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돈을 더 벌거든요.
이렇게 벌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3차 변혁을 이루려면 뭔가가 굉장히 좀 우리가 싸게 더 고품질로 뭔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를 제조를 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기술들은 뭐가 있느냐를 다시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신기하게도 아까 뭐 반도체적 창의력, 뭐 농본자적, 뭐 근면성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이제 디스플레이가 지금은 다들 AM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TFT를 사용하다 보니까 공정에서 핵심이 되고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정은 전부 다 반도체 공정입니다. 핵심 공정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전방, 후방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사실 전방 기업이 뭐 디스플레이 기업, 반도체 기업 이렇게 있고 소재 부품 장비를 하는 후방 산업이 있는데 이 구도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가 다 비슷한 거예요. 생태계가 비슷합니다. 다 이렇게. 그래서 정부 지원이 들어간다. 아니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 라고 하면 저희는 생태계가 되게 잘 돼 있는 데에서 굉장히 고급 인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생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모드도 있고 디스플레이 형태도 있고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그 오해가 생깁니다. 자, 이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서 세계 넘버원, 디스플레이도 AMOLED 쪽에서는 세계 1위. 그러면 이제 항상 뭐 과총 같은 데 가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이게 나라님들께서 여쭤보시는 게 야, 그런 거는 그러면 삼성 애들이 같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개발할 건데 왜 우리가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냐? 사실 그게 약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알고 보면 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삼성이나 LG 측면에서는 굉장히 대규모 설비 투자를 좀 해서 어떤 장치를 만들고 계속해서 양산을 잘하고 찍어내서 돈을 버는 사업 쪽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디스플레이는 자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사다가 조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보면 패널 사는 투자의 65%를 장비를 구매를 하는 데 쓰고 매출의 30%를 소재 부품을 구매를 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낙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3년간 66조의 낙수 효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국내 기업으로 온 낙수 효과만 해도 사실은 이제 소재 부품 쪽에서 45조, 장비 쪽으로 21조 이렇게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소재 부품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결국 우리 정부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 현황을 보면 근데 이제 조금 놀라운 거는 최근 5년간은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향후 투자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똑같이 5년인데 한 30조 원 시설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거냐? 사실 중국이 가장 큰 허들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뒤쪽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 현황을 보면 저희가 일본에서 한국 쪽으로 어떤 헤게모니를 다 가져왔고요. 그래서 2020년이 됐을 때는 저희가 한국이 이제 거의 디스플레이 매출의 48%를 차지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24%밖에 되진 않았었는데 문제가 이게 중국이 갑자기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다 아실 텐데 이미 급성장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 LCD 같은 경우는 이미 20년도에 따라잡혔습니다. 이게 20년도, 18년도에 이미 따라잡혔고요. OLED도 지금 아직 앞서고 있다고 하지만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이게 한 24년이면 역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그렇게 집에 가기 싫어서 열심히 했던 것들이 중국은 왜 이게 되느냐? 사실 뭐 이런 거죠. 사실 경쟁이 안 됩니다. 경쟁이.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뭐 LCD를 삼킨 중국의 BOE가 OLED 굴기도 본격화를 하고 얘네도 돈도 없는데 삼성, LG, LCD 꺾은 중국이 이제 OLED 시장까지도 돈도 없는데요. 왜 돈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BOE는 영업 적자가 최근 5년 동안 1.6조억 원. CSOT도 2위 기업인데 뭐 최근 5년간 뭐 1조 원.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희는 뭐 LGD가 지금 몇 조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근데 원가 경쟁력을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투자도 그렇고 생산도 그렇고 법인세, 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너무 많은 지원을 이게 비이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는 할 수는 없죠. 한국에서도 이렇게 갈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은 실제로 원가 경쟁력에서 30%를 먹고 들어가야 돼요. 걔네들하고 싸우려면, 그러니까 코스트 다운을 해서 30% 이상을 줄이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욱이 그렇게 해서 이제 각혈을 해서 열심히 하면 얘네들 시장이 확 열리냐? 되게 천천히 올라가요, 이게. 그러니까 연간 그 그로스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서 뭔가 막 세츄레이션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보면 OLED가 올라가는 만큼 HD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HD가 줄어든 만큼 OLED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은 정체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전에는 계속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소부장은 어떻냐? 사실 소재 부품은 늘어나는 듯 보이나 장비는 다시 정체가 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정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부장 사업을 열심히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국산화 비율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여기에서 색깔이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없었지만, 아무튼 저희가 뭔가를 하면서 소부장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니까 일단 국산화는 이루어지고 있다. 가격 경쟁력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디스플레이를 국가 차원에서 범부처,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건데요. 사실 저희가 이게 아까 보신 것처럼 LCD 사업이 막 커나갈 때 이거는 그냥 매스 프로덕션 라인이 더 이게 커지는 거거든. 맨 라인이 증설이 되고 증설이 돼서 올라가고 세츄레이션이 됐다가 LCD가 죽었었는데 BOE가 갑자기 생산을 늘리면서 올라갔다가 잠깐 죽는, 여기 코로나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OLED만 보면 됩니다. OLED가 이제 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국가는 뭘 했느냐? 이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차세대 정보 디스플레이 사업단을 만들어서 뭐 프론티어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사업이 끝나면서 뭔가 기술력이 축적이 돼서 이게 양산이 성공을 하고 OLED가 태동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다음에도 선행적 기술 확보를 해서 미래 선도 기술 사업 같은 것들을 해서 이게 이제 결과가 나올 때쯤 이제 얘네들이 매출 신장이 이렇게 되는 것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소부장, 요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우리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수출을 규제해 줌으로써 저희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소부장 쪽 본격 지원이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플렉서블이라든가 올레드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는 그런 효과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스플레이를 지금 뭐 세츄레이션이 되어 있는데, 그럼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되냐? 새로운 걸 어떻게 창출을 해야 되느냐? 아무거나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키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의 학회가 아니고요. 코리아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소사이어티의 약자입니다. 한국 정보 디스플레이 학회라고 하는 건데, 이쪽에서 21년도에 저희가 이제 디스플레이 미래기술 2035라고 하는 기획 작업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디스플레이 형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나온 결론이 결국은 기술 니즈가 결국 어떤 맞춤형 디스플레이, 뭐 디지털 현실, 그린 디스플레이 이런 세 가지로 가야 되는데, 맞춤형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이 뭐 확장형 디스플레이, 폴더블에서 슬라이더블에서 롤러블에서 벤더블 이렇게 커져 나가는, 근데 결국은 이제 스트레쳐블까지 해서 이스킨까지 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그냥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확장이 되는, 접었다가 피면 넓어지는 개념이었다가 나중에는 공간이 예를 들어서 동그란 모양이면 거기에 맞추는 디스플레이가 되고, 나중에는 막 이렇게 인형이 막 움직일 때마다 디스플레이가 따라 움직이는, 그래서 컨텐츠 맞춤형 이렇게 발전을 할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초현실 디스플레이, 디지털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3D에서 홀로그램으로 가는 그런 기술, 그리고 메타버스 기술, 그런 쪽으로 가면 뭔가 시장이 추가적으로 확장이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할 수 있었고요. 당연히 그러면서 그린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서 에너지를 낮추고 결국은 재활용을 하는 그런 기술도 같이 개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OLED 기반에서는 저희들이 지속 성장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OLED 지속 기술 혁신을 통해서 뭐 저소비 전력이라든가 디자인, 뭐 동영상 화질 개선 등등 계속해서 이제 중국보다는 훨씬
그 성능을 뛰어넘는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폼팩터를 갖는 디바이스라든가 지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던 하지만 지금은 수명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트북이라든가 뭐 그 갤럭시 탭 또는 아이패드, 뭐 자동차, 인테리어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올레드 디스플레이의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개선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제고를 해서 결국은 OLED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오 쪽으로도 응용이 가능하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레드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여기 전두엽에다가 이렇게 조사를 하면 치매 치료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바이오 융합 같은 것들을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있는 쪽으로 과제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TV가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주춤하는 사이에 모바일 스마트폰이 굉장히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게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서 가장 파이가 큰 거는 메타버스 쪽으로 AR, VR 쪽으로 좀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올레드를 웨이퍼상에다 올려서 올레도스를 하는 쪽을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 뭐 단기 R&D는 지금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거를 더욱더 잘하게 만드는 그래서 대표적인 그 과제가 EXOLED 꼭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 신기술 쪽은 사실 저희가 실내용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잘하는데 실외 쪽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근데 앞으로 미래 디스플레이의 그림을 그려보면 대부분 이렇게 공간상에 띄우고 또는 이제 실외로 가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휘도가 높고 퍼포먼스가 훨씬 좋은 디바이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쪽으로 저희가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우수 연구 인력 양성 사업도 공동으로 해 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초격차 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가 타당한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번째 있는 8세대 OLED 상용화를 위한 소재 부품 장비, 발광 소재, 디지털 노광기 등을 개발을 해서 OLED의 사실은 이제 실력을 계속해서 높이는 쪽으로 가면서 저희들이 그 추후 더 많은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뭐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라든가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쪽은 다 올레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로 할 수 없는 것들, 지금 이게 이제 그 뉴욕의 타임스퀘어 쪽에 깔려 있는 무기 LED 이런 것들인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은 걸 보면 자동차의 바깥에 이렇게 이제 코팅을 하지 않고 랩핑을 해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표현하는 랩핑용 랩퍼블 디스플레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AR, VR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비전 프로, 애플의 비전 프로인데 결국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얇아지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안경만 쓰고 다녀도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이 되는 그런 디스플레이 다 실외에서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LED라든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쪽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산학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보시면 왼쪽이 이제 후방산업 쪽에 가깝고요. 오른쪽이 전방산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후방사업 쪽은 이제 소재, 장비, 부품, 패널, 모듈, 디바이스 이쪽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요 서플라이 체인에 따라서 기업이 스스로 개발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커져요. 전방사업 쪽으로 가면 기업이 커지는 거고 사실 이제 후방사업 쪽으로 가면 소재 개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쪽은 대학이라든가 연구소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산업부에서는 뭐 전자부품 산업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과기정통부 쪽에서는 이제 나노 소재 기술 개발 사업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천 기술을 통해서 대학 또는 이제 전문연 쪽, 출연연 쪽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격차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우리 서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팀맵 게임이나 마무리 짓고요. 그 24년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미팅할 수 있는 자리 만들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